쓰러져가는 아들을 구하겠다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모든 것을 빼앗았고 저는 공짜아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픈 손주를 다치게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2번이나 쫓겨나야 했죠.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2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상상도 못한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나이 72, 이름은 최은이에요. 부산 영도 이 작은 동네에서 꽤 오래 살았죠.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나서는 이 넓은 집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어요. 창밖을 보면 부산항이 한눈에 들어와요. 거대한 배들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크레인들은 밤낮으로 춤을 추듯 움직이죠. 저렇게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제 시간은 멈춰버린 것만 같았어요. 오늘이 그이 10주기 제삿날이었네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그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몇 가지 만들었어요. 돈백이며 육전이며 꼬막무침까지. 예전 같았으면 아들 민준이네 식구들까지 와서 북적북적했을 텐데 이젠 이렇게 저 혼자 조촐하게 상을 차려요.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그리고 수저 한 벌. 맞은편 빈 의자에 그이의 영혼이라도 잠시 앉았다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밥술을 뜨는데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났어요. 남포동 자갈치 시장 귀퉁이에서 작은 식당을 할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죠. 은희식당이라고 별 볼일 없는 이름이었지만 찾아주는 손님들이 참 많았어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싱싱한 생선을 떼어오고 온종일 끓어넘치는 솥앞에서 땀 흘리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이모, 국물 맛이 끝내줘요. 여기 반찬은 우리 엄마 손맛보다 낫다니까. 그런 칭찬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거든요. 그때는 외로울 틈이 없었죠. 남편이 있었고 민준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제 곁에 늘 있었으니까요. 한숨과 함께 숟가락을 내려놓는데 지끈 하고 허리에서 신호가 왔어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평생 무거운 걸 나르고 서서 일한 탓에 연골이 다 닳아 없어졌다고. 쉬어야 한다고, 무리하면 큰일 난다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래서 식당도 아들 결혼시키고 얼마 안 돼서 정리한 거고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하죠. 몸이 편해지니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놈의 허리는 시도 때도 없이 쑤셔댔지만 사실 더 아픈 건 텅 빈 마음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정막을 깨고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린 게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며느리의 서울 사는 며느리 강지윤이었죠. 제 아들 민준이보다 싹싹하고 애교도 많아서 제가 참 예뻐하는 아이예요. 영상 통화 버튼을 누르니 환한 얼굴의 지윤이가 화면에 가득 찼어요. 처음에는 여느 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저희는 방금 저녁 먹었어요. 화면 한쪽으로 보이는 배경이 꼭 모델하우스 같았죠. 서울 마포에 새로 입주한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민준이가 얼마나 자랑을 했던가요. 지윤이는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전망은 또 어떤지 한참을 설명했어요. 저는 그저 아이고, 좋네. 너희가 좋으면 나도 좋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안부를 묻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다 싶더니 지윤이의 목소리가 살짝 잠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화면 속 지윤이의 눈가가 금세 빨개졌어요. 저는 덜컥 겁이 났죠. 혹시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아니면 어린 손주가 어디 아픈가? 온갖 나쁜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지윤이는 한참을 쭈뼛거리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기 이제 곧 출산 휴가가 끝나서 회사에 복직해야 하는데 그동안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였어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아무한테나 애를 맡길 수도 없고 마음에 드는 이모님은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요. 그럼 친정어머니는? 하고 물으려는데 지윤이가 선수를 쳤어요. 친정엄마는 어제 테니스 치시다가 어깨를 다치셔서 꼼짝도 못하세요.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던 황혼 육아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다들 허리 아프다, 무릎 나갔다 하면서도 손주 보느라 정신없는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제 허리도 성한 곳이 없는데 이제 겨우 돌 지난 아이를 제가 볼 수 있을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제가 망설이는 걸 눈치챘는지 지윤이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어요. 화면 속에서 훌쩍이던 지윤이가 목소리를 낮춰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듯 속삭였어요. 그 목소리가 제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죠. 어머님, 사실 다른 것보다 민준 씨 때문에요. 요새 살이 쏙 빠진 거 있죠. 건축회사 일이 사람을 얼마나 갈아넣는지. 밤에는 애 우는 소리에 잠도 설치고 어제는 자다가 코피까지 쏟았다니까요. 이러다 저 사람 정말 쓰러질까봐 너무 무서워요. 아들이 코피를 쏟았다는 말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늘 듬직하고 강해 보이기만 하던 내 아들이 그 어린 시절 감기만 걸려도 제가 밤새 뜬 눈으로 지켜보던 내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져 가고 있다니.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손주의 옹알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내 아들, 내 손주, 내가 가서 저들을 구해야 하는구나. 그 순간 지끈거리던 허리 통증도 황혼 육아의 고단함에 대한 두려움도 눈 녹듯 사라졌어요. 오로지 내가 필요하다는 생각, 내가 가서 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늙고 병들어 쓸모없어진 줄로만 알았던 나에게 다시 역할이 주어진 것만 같았어요. 이건 기회였어요. 멀어졌던 아들 내외와 다시 가까워지고 사랑스러운 손주의 재롱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기회. 무엇보다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죠. 저는 지윤이에게 걱정 말라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지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며 화면 너머로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던 정형외과 예약 날짜를 가위표로 지웠어요. 그리고 곧바로 스마트폰을 열어 서울행 KTX표를 예매했. 짐을 싸기 위해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니 민준이 어릴 때 쓰던 낡은 베넷저고리며 손주 태어났을 때 사두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아기 이불 같은 것들이 먼지 쌓인 채 나왔어요. 먼지를 툭툭 털어내는데 제 얼굴에 피어나는 건 고단함이 아니었어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함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표정이었죠. 그렇게 저는 구원투수가 된 심정으로 기꺼이 서울로 향할 채비를 마쳤어요. 그 선택이 저를 어떤 지옥으로 끌고 갈지는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답니다. 그저 내 아들, 내 손주를 내 손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를 뿐이었죠. 부산역에서 KTX에 오를 때만 해도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묵직한 짐가방보다 더 무겁게 저를 짓누르던 외로움이라는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기분이었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가족에게로 간다. 그런 생각에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마저 아름다워 보였어요. 쑤시던 허리도 괜찮은 것 같았고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며느리 지윤이가 하얀 세단을 끌고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하며 제 손을 잡고 차에 태우는데 그 상냥함에 피로가 싹 가시는 듯했죠. 차는 한강을 끼고 쭉 뻗은 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알던 서울과 또 달랐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들이 숲처럼 빽빽했죠. 지윤이가 사는 마포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아 보였어요. 1층 로비부터 번쩍이는 대리석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이 넘는 곳까지 올라가는데 귀가 다 먹먹하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제가 부산에서 혼자 사는 집의 2배는 되어 보였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죠. 어머님, 뷰 좋죠. 민준 씨가 이거 보고 계약했어요. 지윤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집을 둘러보는데 자꾸만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거실이며 부엌이며 심지어
아기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까지. 천장 모서리마다 작고 하얀 돔 형태의 물체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싶어 쳐다보고 있으니 지훈이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아, 이거 홈캠이요. 아기 안전 때문에 설치했어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이걸로 우리 아들 잘 있나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좋기만 하던 집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눈들이 집안 곳곳에서 저를 지켜보는 듯한 그런 서늘한 위압감이었죠. 지훈이는 제게 현대 육아 지침서라며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어요. 저는 평생 스마트폰으로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못 해본 사람인데 이런 번들거리는 기계는 영 낯설었죠. 어머님, 사용법은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지윤이는 몇 번 화면을 쓱쓱 밀어 보여주더니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화면을 켜보니 우리 아가 하루 일과표라는 제목 아래 엑셀 파일 같은 것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아침 7시 기상, 7시 15분, 수분 보충, 8시 아침 이유식, 9시부터 10시까지 오감 발달놀이, 잠자는 시간부터 먹는 것, 노는 것, 심지어 응가하는 시간까지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다 어떻게 지키나 눈앞이 캄캄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황혼 육아가 시작됐죠. 저는 제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 손주를 돌볼 생각에 부풀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쌀을 곱게 갈고 영양가 높은 채소들을 잘게 다져 정성껏 이유식을 끓였죠. 제 식당을 할 때도 음식만큼은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이유식을 그릇에 담아 식히고 있는데 막 출근 준비를 마친 지훈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제 손에 들린 이유식 그릇을 보더니 지훈이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러더니 서랍에서 작고 길쭉한 디지털 기계를 꺼내 들더라고요. 염도 측정기라고 했어요. 지훈이는 제가 만든 이유식에 그 기계를 푹 담갔다가 빼서 숫자를 확인하더니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아주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아기 음식에 이렇게 임의로 간을 하시면 안 돼요. 콩팥에 무리가 간단 말이에요. 모든 건 이 레시피대로만 하셔야 해요. 지훈이는 제 손에서 이유식 그릇을 빼서 들고는 그대로 싱크대에 쏟아버렸어요. 쏴 하는 물소리와 함께 제 자부심과 정성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상처를 받았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며칠 뒤 지훈이는 제게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부산에 계시지도 않는데 연금 받으러 은행 가시기 번거롭잖아요. 제가 어머님 계좌랑 제 거랑 합쳐서 통합 관리해 드릴게요. 그게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저는 아들 내외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 고마운 마음에 아무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내주었죠. 그 후로 저는 제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시장에 갈 때나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마다 지훈이에게 허락을 받고 마치 용돈을 타쓰듯 돈을 받아야 했죠. 내 평생 모은 돈인데도 꼭 며느리 눈치를 보며 돈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 같아 굴욕적이었어요. 어느 날은 부산에 사는 중마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네 집에 볼 일이 있어 서울에 왔는데 온 김에 제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는 거였죠. 몇 달 만에 듣는 구수한 부산 사투리에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이 솟구쳤어요. 그래? 잘 왔네. 그럼 우리 집으로 온나 내 손주 얼굴도 한번 보고. 제가 들떠서 말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지훈이가 제 휴대폰을 슬쩍 가져가더니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아,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 아기가 지금 면역력이 너무 약해서요. 외부인 방문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요즘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또 얼마나 무서워요. 다음에 꼭 모실게요. 죄송합니다. 정중했지만 거절의 의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어요. 전화를 끄는 지훈이는 제게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완벽하게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금태두른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하루 종일 손주와 씨름하고 태블릿에 적힌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처럼 살았죠. 회사에 있는 지훈이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지금 아가 뭐해요? 어머님, 홈캠에 안 보이시는데 어디 계세요? 잠깐 허리가 아파 소파에 기대 앉아 있기라도 하면 귀신같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늘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죠. 이 생활의 정점을 찍은 건 어느 날 지훈이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였는데 아마 그 친구의 어머니인 듯 했어요. 손주에게 줄 선물을 잔뜩 사들고 온 그들은 거실에서 한참을 웃고 떠들었죠.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과일을 내오고 차를 따르며 시중을 들었어요. 그때 지윤이의 친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윤아, 너 이렇게 괜찮은 베이비시터 어디서 구했어? 요즘 이런 분 구하기 힘들 텐데. 인상도 좋으시고 손도 빠르시고. 그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지훈이는 제 얼굴을 한번 흘깃보더니 아주 유쾌하다는 듯이 깔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귓가의 대모처럼 밝혀 있어요. 아, 우리 국산 명품이야. 비싼 돈 주고 남 쓰느니 이게 훨씬 낫지. 공짜인데다 안전하기까지 하잖아. 모멸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값싸고 질 좋은 물건이 되어 있었어요. 더 비참한 건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었죠.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답니다.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는데 어느새 손주가 제 다리를 붙잡고 서서 저처럼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바깥 세상이 궁금하지만 결코 나갈 수 없는 아이. 저 아이의 얼굴에서 저는 제 처지를 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말이 부쩍 줄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우리는 이 화려한 감옥에 함께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요? 똑같은 하루가 쉴 새 없이 반복되면서 저는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잊고 살았어요. 제 세상은 오직 네모난 아파트, 그 안에서 보는 네모난 창문, 그리고 제 손안에 들린 네모난 태블릿이 전부였으니까요. 손주는 이제 제법 걷기 시작했고 한미라는 말도 곧잘했죠. 하지만 아이는 좀처럼 웃지 않았어요. 그저 제 뒤를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라다닐 뿐이었죠. 사건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 오후에 터졌어요. 갑자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멎자 찜통 같은 더위와 함께 무서운 정적이 찾아왔죠. 아파트 전체가 정전된 모양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늘 저를 감시하던 거실과 부엌의 홈캠, 그 작은 렌즈 위에서 깜빡이던 빨간 불빛이 꺼져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저는 감시의 눈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햇살은 눈부셨고 나무잎은 생생한 초록빛으로 반짝였죠. 답답하고 후텁지근한 실내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규칙을 어겨야겠다는 생각, 딱 한 번만이라도 저의 쌀 아래 아이를 데리고 나가고 싶다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온몸을 휩쌌죠.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큰 반항을 결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유모차를 꺼내 아이를 앉혔어요.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가, 우리 잠깐만 바람 쐬고 오자. 아주 잠깐만. 저는 마치 공범에게 속삭이듯 아이에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아파트 공원에 발을 들인 순간 손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난생 처음 흙을 밟아보고 제 손을 잡고 아장아장 잔디 위를 걸었죠. 화단에 핀 작은 꽃을 신기한 듯 만져보고 날아가는 나비를 보며 손뼉을 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웃었어요. 제가 이 집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맑고 큰 소리로 까르르 웃어 넘어갔죠.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이게 아이가 누려야 할 세상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기력해서 이 작은 행복마저 빼앗고 있었구나. 죄책감과 함께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한참 구경하고 있을 때였어요. 등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린 건 지훈이었어요. 회사에서 홈캠이 꺼진 걸 보고는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 미친 듯이 달려온 모양이었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지훈이는 주위에서 다른 엄마들이 쳐다보는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유모차에 앉아있는 아이를 획 낚아채듯 안아들었죠. 그리고는 제 얼굴에 대고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요. 제정신이에요. 누가 마음대로 내 아들을 이런 병균 소굴에 끌고 나와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공원의 모든 소음이 그 소리에 묻혀버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바로 그때 퇴근하던 아들 민준이가 그 광경을 목격했어요. 저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간절한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봤어요. 민준아, 제발, 내 아내 좀 말려다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한마디만 해다오. 하지만 민준이는 제 눈을 피했어요. 아내의 서슬퍼런 기세 앞에서 아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그 침묵이 제 가슴에 칼날이 되어 밝혔어요. 그날 밤 아니나 다를까 손주가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저주했죠. 내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아이가 병을 얻었다는 죄책감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를 간호했고 새벽녘에야 겨우 민준이 차를 얻어 타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 의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요즘 유행하는 단순 감기예요. 해열제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지윤이에게는 그 진단이 아무 소용없었어요. 아이가 아프다는 사실 자체가 저의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의 증거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지윤이는 친정어머니인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불며 모든 상황을 일러바쳤어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번쩍이는 외제차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멎었고 사돈인 박 여사가 허리케인처럼 집 안으로 들이닥쳤죠. 테니스라도 치고 온 건지 세련된 운동복 차림의 박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제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무식한 촌년아, 당신 머릿속엔 흙만 들었어? 애 잡을 일 있어? 어디서 배운 거 없이 함부로 애를 끌고 싸돌아다녀.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폭언이 제 얼굴에 비수처럼 쏟아졌어요. 저는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죠. 열에 들떠 칭얼대는 아이 곁이라도 지키게 해달라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간호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싸늘한 경멸의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죠. 됐어요. 어머님 같은 구식 방법 이제 신물 나니까 내일부터 당장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케어해주는 어린이집에 보낼 거예요. 더는 어머님 필요 없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지윤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제 옷가지와 얼마 되지 않는 짐들을 들고 나오더니 쓰레기를 내던지듯 현관 밖복도로 던져버렸어요. 쿵쿵 하고 제 짐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무릎으로 기어가다시피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지윤아, 제발.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어린 것 때문이라도 제발. 하지만 제 애원은 굳게 닫히는 현관문 소리에 막혀버렸어요. 쾅 하는 쇳소리와 함께 저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쫓겨난 제 신세가 철양에서가 아니었어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열에 들떠 할머니를 찾는 어린 손주의 울음소리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들이 흘깃 저를 쳐다봤지만 그 누구도 제게 다가와 왜 우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그 화려한 아파트 복도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쫓겨나듯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들 집에서 나온 짐이라고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죠. 며칠을 근처 찜질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버텼어요.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면 쑤시는 허리가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마음의 병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밤마다 열에 들떠 할머니를 찾던 손주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모든 게 내 탓이다. 내가 아이를 아프게 했다는 죄책감이 납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어요. 결국 며칠 만에 저는 도망치듯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어요. 텅 빈 영도의 집으로 돌아오니 냉기가 저를 반기더군요. 서울로 떠날 때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어요. 아들 내외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손주가 어떻게 지내는지 열은 내렸는지 알 길이 없어 애가 탔죠. 저는 그렇게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말라갔어요. 한편 서울의 아들네 집에서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더군요. 제 말대로 지훈이는 손주를 마포에서 가장 비싸고 시설 좋다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하지만 단체 생활이 처음이었던 아이는 그곳에 적응하지 못했죠. 하루가 멀다 하고 감기에 걸려 열이 났고 중이염에 구내염까지 온갖 병을 달고 살았어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아플 때마다 지윤이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를 데려가라고 했죠. 지윤이는 중요한 회의 중간에 뛰쳐나오기 일쑤였고 잦은 조퇴와 갑작스러운 결근 때문에 회사에서의 입지도 위태로워졌어요. 팀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죠. 다급해진 지윤이는 친정어머니인 박 여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하지만 테니스 어깨 부상은 이미 다 나았을 텐데도 박 여사는 온갖 핑계를 대며 빠져나갔다고 해요. 예, 내가 요즘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애 보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아니니? 라면서요. 그래놓고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골프를 치러 다니는 모습이 동네 사람들 눈에 띄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지훈이는 벼랑 끝에 몰렸어요. 팀 프로젝트 마감은 코앞인데 아이는 또 열이 펄펄 끓어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죠. 상사의 싸늘한 눈초리를 받으며 병원으로 달려가 아이를 받아 안았을 때 지훈이는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짚으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를 눌렀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텅 빈 집에서 손주 사진만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죠. 우리 며느리 숑. 몇 달 만에 보는 그 이름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아이에게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지윤이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곧 울음이 터져 나왔죠. 어머님, 어머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원망과 상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오직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과 애타게 그리워하던 손주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만이 남았죠. 저는 그날 밤 가장 빠른 차편으로 다시 서울로 향했어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희망보다는 불안함이, 설렘보다는 절박함이 더 컸어요.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아들네 집은 폭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어수선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봉지와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서 제 손주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훌쩍 자라 있었죠. 이제 2살이 된 아이는 제법 말도 하고 노래도 곧잘 불렀어요. 아이는 잠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하더니 이내 제 얼굴을 기억해냈는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한미, 한미. 제 다리를 꼭 껴안고 부비는 아이의 작은 온기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고 말았어요. 이 온기를 다시 느끼기 위해
저는 어떤 수모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모든 희생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죠. 그날 이후 집안은 마법처럼 안정을 되찾았어요. 제가 만든 영양 가득한 음식과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인지 손주는 거짓말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무엇보다 웃음을 되찾았죠. 아이의 웃음소리는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지윤이는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위태롭던 팀장 자리도 지켜냈어요. 민준이의 얼굴에서도 그늘이 걷혔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새 식구의 웃음꽃이 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답니다. 지난 모든 아픔과 상처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신기루처럼 위태로운 것이었더군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사돈인 박 여사가 모처럼 손주를 보러 집에 들렀죠. 거실에 모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는데 박 여사가 아주 신나는 목소리로 제안을 했어요. 얘들아, 다음 주말에 시간들 비워놔. 내가 경기도 쪽에 아주 좋은 온천 리조트 예약해놨. 우리 손주 뜨끈한 물에 몸 담그면 감기 뚝 떨어질 거야. 그 말을 듣고 민준이와 지윤이는 아이처럼 좋아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들은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 대화에 저는 없었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신나게 여행 계획을 짰죠. 어느 맛집에 들를 건지 어떤 방을 쓸 건지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찻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아, 내가 지난번에 애를 아프게 해서 아직 마음이 덜 풀리셨나 보다. 나까지 가면 불편하시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저는 현관에서 새 식구의 짐을 챙겨주며 배웅했어요. 손주는 신이 나서 제게 손을 흔들었죠. 한미, 안녕.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어요. 하루 종일 저는 묵묵히 집안일을 했어요. 밀린 빨래를 하고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먹을 따뜻한 음식을 준비했죠. 늦은 밤 현관문이 열리고 새 식구가 웃음소리와 함께 들어왔어요. 온천욕으로 뽀얘진 얼굴에는 행복감이 가득했죠. 그들은 거실에 들어서며 온천이 얼마나 좋았는지,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제잘거리기 바빴어요.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들을 맞았지만 그 누구도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죠. 그들은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가구처럼 노인저를 스쳐지나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한숨을 꿀꺽 삼켰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그들을 위한 저녁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등 뒤로 들려오는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애써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그래, 괜찮다. 너희만 행복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웃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 됐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제 마음을 속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어요. 저는 다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가족의 일원은 아니었죠. 투명인간. 그게 제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손주가 제 곁에서 건강하게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가 제 모든 서름과 상처를 덮어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모래 위에 쌓은 성이 그렇듯 위태로운 평화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었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 동안 두 돌 지난 손주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아이가 잠시 제 곁으로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제가 미처 닦지 못한 물기에 그만 미끄덩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에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죠. 급하게 아이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진단 결과는 팔골절.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또다시 내 실수로 아이를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이 온몸을 올가맸죠. 연락을 받고 달려온 지훈이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이의 깁스한 팔을 보더니 저를 향해 아주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를 믿은 제가 바보였어요. 남도 아니고 친손주인데 조금 더 조심해 주실 줄 알았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밝혔어요. 그리고 잠시 후 사돈인 박 여사가 폭풍처럼 병원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녀는 제게 다가오자마자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어요.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불꽃이 튀는 듯한 뺨의 통증보다 사람들 앞에서 당한 그 수치심이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들 민준이는 이번에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또다시 쫓겨났어요. 지난번보다 더 큰 죄인이 되어서요. 부산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죄책감에 몸을 떨었어요. 모두 내 탓이다. 내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비라도 보태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제 전화를 받은 지훈이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제 제안을 거절하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저를 걱정해주는 척하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사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애가 뼈가 좀 약한 편이래요. 이럴 때 좋은 한약을 지어 먹이면 좋다는데 이게 보험이 안 돼서 좀 비싸네요.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이 일은 민준 씨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알면 걱정할 테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내 잘못으로 아이가 다쳤는데 돈이 문제겠어요. 그게 지옥으로 향하는 거미줄의 첫 가닥인 줄도 모르고 저는 기꺼이 그 줄을 붙잡았던 거죠. 그날 이후 아주 기묘한 규칙이 생겼어요. 제가 매달 100만 원씩 지훈이의 계좌로 돈을 붙이면 며칠 뒤 지훈이는 제게 손주의 동영상이나 사진 몇 장을 보내주었어요. 마치 구독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요. 제게는 그 짧은 영상이 유일한 희망이고 위안이었죠.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손주를 보기 위해 저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어요. 제 연금만으로는 매달 100만 원을 보내기가 벅찼죠. 그래서 저는 새벽부터 동사무소에서 주선해주는 노인 공공근로를 시작했어요. 공원 청소며 화단 정리 같은 일이었죠. 성치 않은 허리를 숙일 때마다 억소리가 절로 났지만 손주 얼굴 볼 생각에 고된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을 앞두고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죠. 제사 음식을 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 며칠만 올라와서 손주도 봐주고 음식도 좀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드디어 손주를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달음에 서울로 향했죠. 명절 전날 저는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제사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온갖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이느라 허리 펼 틈도 없었죠. 한참 일을 하는데 너무 지쳐서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지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얘야, 나 허리가 너무 아픈데 와서 이 나물 좀 같이 무쳐주면 안 되겠니? 지훈이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지금에 안 보고 뭐 하세요? 그러다 또 넘어지면 어쩌시려고요. 지난번에도 어머니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애가 다친 거잖아요. 그 비아냥 섞인 말투에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난 몇 달간 억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을 내려놓고 지훈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 평생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아니 자식에게 대들어본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만해라. 나도 더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제 반격에 지훈이는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대드시는 거예요? 좋아요. 어머님 없어도 우리끼리 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지훈이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소파 옆에서 놀고 있던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너, 이리 와. 할머니랑 있지 말고 엄마랑 방에 가자. 그 순간이었어요. 지훈이의 갑작스러운 힘에 아이가 중심을 잃고 휘청하더니 그대로 거실 바닥에 쿵 하고 넘어지면서 무릎을 찍고 말았어요. 아이는 집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고 저희는 또다시 질겁해서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가야 했죠. 응급실은 정신없이 소란스러웠어요. 아이의 무릎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젊은 의사가 아이의 차트를 넘겨보다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기가 지난번에도 팔이 부러져서 왔었네요. 제가 그때 보호자분께 설명드렸었는데 엑스레이를 보니 병원에 오시기 하루 이틀 전에 다친 상처로 보인다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의사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하루 이틀 전, 아이가 다치기 하루 이틀 전이면 그건 온천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그때 제 품에 안겨 울음을 그치지 않던 손주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제 옷자락을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한미, 무서워. 온천에서처럼 무서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물었어요. 온천에서? 온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가? 아이는 울먹이며 제게서 고개를 돌려 응급실 저편에 서 있는 지훈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나 넘어졌어. 아팠어. 엄마가 쉿 하랬어. 박한미는 핸드폰으로 찍었어. 나오는데 아이의 서툰 말들이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맞추고 있었어요. 제 시선이 지훈이에게로 향했어요.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물었죠. 온천 여행 갔을 때니 지훈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그 침묵이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어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어요. 온천 여행에서 아이가 다쳤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완벽하게 은폐하고 다음 날 제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던 거죠. 그 모욕적인 뺨과 굴욕적인 추방,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저를 옥죄었던 끔찍한 죄책감과 비참했던 금전적 착취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해 완벽하게 계획된 잔혹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제 주변만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아이의 맑은 눈물과 서툰 고백이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웠어요. 지난 몇 달간 저를 짓누르던 끔찍한 죄책감, 어리석었던 제 자신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갔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서운 침착함이었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품에 안은 손주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평생을 바쳐 키웠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아들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시선을 마주한 민준이의 어깨가 움찔하는 게 보였죠. 저는 아주 조용하지만 응급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널 남자로 키우는데 실패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남편으로도 제 어미 하나 지킬 줄 아는 아들로도 키우지 못했어. 내 아내가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네가 정말 몰랐을까? 아니, 너는 알고 있었지. 알면서도 외면했어. 내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공모였다는 걸 너는 평생 잊지 마라. 민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제 시선은 이제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는 지훈이와 사돈 박 여사에게로 향했죠. 그리고 당신들, 참으로 대단한 연극이었어. 가엾고 무지한 시어미를 이용한 당신들의 그 소름 끼치는 연극은 이제 막을 내렸어. 나는 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고 믿고 살았단다. 하지만 내가 틀렸더구나.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량함이란 그저 짓밟기 좋은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저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죠.
익숙한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어요. 응급실에 있던 모두가 제 행동을 숨죽여 지켜봤죠. 곧이어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김 변호사님, 저 최은희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입니다. 증인과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시작해 주시죠. 그 후의 일들은 고요하지만 무서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저는 아이의 무릎 치료만 끝낸 뒤 민준이에게 아이를 맡기고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죠. 제가 직접 싸울 필요는 없었어요. 법과 세상이 그들을 심판할 테니까요. 며칠 뒤 지훈이와 박 여사는 각각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어요. 죄목은 여러 개였죠. 병원복도 CCTV에 고스란히 찍힌 박 여사의 폭행은 노인학대로, 한약감 명목으로 매달 갈취에 간도는 사기로, 저를 파렴치한 죄인으로 몰아간 것은 명예훼손으로, 그리고 제가 무급으로 했던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돌아갔어요. 지윤이가 다니던 대기업의 임원실에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내용은 간결했죠. 귀사의 마케팅을 책임지는 강지윤 팀장은 아픈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상습적인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왔습니다. 가정의 윤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관리자가 과연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브랜드를 책임질 자격이 있을까요? 지윤이는 그날로 직위 해제되었고 회사 내부 감사를 받게 되었어요. 박 여사의 우아한 세계도 산산조각 났어요. 그녀가 저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마포 5 아파트 실시간 빌런 등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주민단체 채팅방에 퍼져나갔어요. 최고급 아파트 주민이라는 자부심은 하루아침에 조롱거리로 전락했죠. 그녀가 속해 있던 테니스 동호회와 등산 모임에서도 순식간에 외면당했어요. 아무도 폭력적이고 파렴치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았으니까요.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공포, 직장과 사회적 평판의 완전한 몰락 앞에서 지윤이와 박 여사는 결국 무너졌어요.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제게 합의를 요청해왔죠. 저는 제 식당이 있던 부산 남포동의 한 낡은 찻집으로 그들을 불렀어요. 한때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두 여자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공개적인 사과와 그동안 갈취의 간돈의 몇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요구했어요. 그들은 아무런 토를 달지 못하고 모든 조건에 합의했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아들 민준이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겁하고 공허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해요. 괴물 같은 아내와 장모의 실체를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했던 대가는 혹독했죠. 그는 지윤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내를 잃고 집을 잃고 직장 동료들의 경멸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되찾을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거였죠. 저는 부산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영도의 그 외로운 집으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배상금으로 받은 돈을 쪼개 부산 기장 바닷가가 시원하게 보이는 곳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죠. 그리고 그곳에 제 평생의 꿈이었던 어머니의 손만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을 다시 열었어요. 제 식당은 금세 입소문이 났어요. 단순히 음식이 맛있어서만은 아니었죠. 이곳은 저처럼 세상에 상처받고 소외된 노인들,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여자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어요. 저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를 팔았지만 손님들은 제게서 위로와 희망을 얻어갔어요. 몇 달이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민준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예전에 그 비겁한 눈빛은 사라져 있었죠. 아들은 제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 주말부터 그 다음 주말에도 말없이 식당을 찾아와 묵묵히 허드레시를 도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무거운 짐을 날랐죠. 말로 하는 사과가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은 아들은 행동으로 자신의 참회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법원 결정으로 주말마다 손자를 만날 수 있게 된 민준이는 아이를 데리고 제 식당으로 왔어요. 어느새 훌쩍 자라 제잘거리기 시작한 손자는
더 이상 창밖만 바라보는 그늘진 아이가 아니었죠. 어느 따스한 주말 오후, 우리는 식당 주방에 나란히 서서 함께 만두를 빚었어요. 제가 반죽을 밀면 민준이가 속을 채우고 작은 손주는 고사리 손으로 만두피 가장자리를 꾹꾹 눌렀죠. 아이의 웃음소리가 따뜻한 햇살처럼 주방 가득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다는 것을요. 돈이나 집이 아니었어요. 제가 되찾은 것은 짓밟였던 나의 존엄성이었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독립이었고, 그리고 상처를 보듬고 폐허 속에서 새로 일궈낸 진짜 가족이었어요. 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장 나약했던 한 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폭풍을 일으켜 모든 불의를 뒤엎고 그 잿더미 위에서 더 눈부시게 피어나는 찬란한 재탄생이었답니다. 최은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줘요. 진정한 복수란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위에서 더 눈부신 자신의 세상을 재건하는 것이라는 걸요. 할머니는 잃어버렸던 존엄성을 되찾았고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과 함께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답니다.